삼성이 TSMC를 따라잡을 수 있겠소? 메타 경영진 회의에서 CFO가 단언했습니다. 삼성은 영원한 2등입니다. 60조 원을 검증 안 된 곳에 거는 건 도박입니다. TSMC 임원까지 비웃었습니다. 기술 격차를 고려하면 7년, 아니 70년도 부족하죠. 업계 전체가 고개를 끄덕이던 바로 그 순간 삼성의 긴급 발표가 생중계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심코 지켜보던 3분 17초의 기술 시연, 회의장 전체가 숨을 멈췄고 실리콘밸리는 경악했습니다. 70년의 격차를 단 3분 만에 뒤집어버린 그 충격적인 진실, 지금 공개합니다. 다른 데서 만들어 보시든가요? 그 남자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 맞다. 다른 데가 없죠? 저는 그 순간 얼굴에서 피가 싹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60조 원을 들고 찾아온 세계 5위 빅테크한테 대만 반도체 회사 임원이 코웃음을 치며 던진 말이었어요. 제 이름은 네이선 콜드웰, 메타 AI 하드웨어 부문 시니어 디렉터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20년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날 대만 신주에 있는 TSMC 본사 3층 회의실에서 저는 제 커리어 전체를 관통하던 믿음이 박살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깐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TSMC, 이 회사 이름을 들어보신 적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스마트폰, 거기에 들어간 칩, 그거 TSMC가 만든 겁니다. 애플 칩, 엔비디아 AI 칩, 퀄컴 칩, 전부 다요.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60% 이상이 이 회사 한 곳에서 나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칩은 전부 TSMC 공장을 거치지 않으면 세상에 나올 수가 없어요. 독점입니다. 완전한 독점. 그러니까 이 회사를 찾아가는 건 아무리 세계적인 기업의 수장이라 해도 고개를 숙여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마크 저커버그의 직접 지시를 받고 대만에 날아갔어요. 메타가 설계한 AI 전용 맞춤형 칩, ASIC, 이걸 긴급으로 양산할 생산 라인을 확보하라는 임무였죠. 메타는 올해만 AI 인프라에 60조 원 이상을 쏟아부을 계획이었고 그 핵심이 바로 이 칩이었습니다. 6개월 안에 양산이 시작돼야 로드맵이 맞았어요.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메타라는 이름이면 당연히 귀빈 대접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첫 번째 이상한 신호는 공항에서부터 왔습니다. TSMC 측 의전 담당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어요. 콜드웰 씨, 귀빈실 사용이 어렵습니다. 일반 응급실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메타 디렉터한테 일반 응접실이라. 5년 전만 해도 저는 이 건물 꼭대기 층 전망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며 미팅했거든요. 뭔가 달라진 거였습니다. TSMC 본사에 도착하니 안내받은 곳은 의자 6개짜리 작은 방이었어요. 거기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문이 열린 건 1시간 10분이 지나서였어요. 천의룽, TSMC 글로벌 영업수석부사장. 업계에서는 반도체판의 문직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수행원 3명을 데리고 느릿하게 들어왔는데 저한테 악수를 건네지도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어요. 자리에 앉더니 시계부터 확인했습니다. 30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미안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참았습니다. 임무가 있으니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메타의 에이직 설계 완료, 3나노 공정 양산 필요, 연간 물량 100만 개 이상, 그리고 핵심 6개월 내 첫 번째 양산 칩 납품. 천의룽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소리를 내서요. 6개월? 네. 메타의 AI 로드맵 기준입니다. 그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생산 스케줄이 빼곡히 차 있었습니다. 2나노, 3나노 라인 전부 포화예요. 앞에 엔비디아 있고 애플 있고 퀄컴 있어요. 메타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 가능합니까? 빨라야 12개월. 현실적으로는 18개월입니다. 18개월. 1년 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너무 깁니다. 저커버그가 직접. 엔비디아의 젠슨 황도 기다리고 있어요. 잘라 말했습니다. 차분하게. 그 한마디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진짜 폭탄이 떨어졌어요. 단가 이야기를 하죠. 천의룽이 종이 한 장을 밀어 넣었습니다. 거기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어요. 이거 작년 대비 1000% 인상 아닙니까? 수요가 폭발했으니까요. 공급은 한정돼 있고 경제학 기본 아닙니까? 이 단가면 칩 하나에.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등받이에 기대앉으며 천의룽이 말했어요. 느긋하게, 마치 구걸하러 온 사람을 내려다보듯이. 솔직히 말씀드리죠. 메타가 빠지면 그 자리에 넣을 고객은 줄 서 있어요. 우리는 빈 라인이 없어서 고민이지 고객이 없어서 고민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왔습니다. 다른 데서 만들어 보시든가요. 아, 맞다. 다른 데가 없죠?
웃고 있었어요. 진짜로 웃고 있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욕보다 더 무서운 건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TSMC를 빼면 최첨단 공정을 돌릴 수 있는 곳이 지구상에 없었어요. 그게 그때까지 저를 포함한 반도체 업계 사람 전부의 상식이었으니까요. 회의는 30분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아니, 회의가 아니라 통보였죠. 천의룡은 일어서며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면서 말했어요. 18개월 후에 연락 주세요. 텅 빈 방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두려움인지 전부가 뒤섞여서 구분이 안 됐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저커버그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어요. 캘리포니아는 새벽이었지만 그는 즉시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어? 마크, 상황이 심각합니다. 전부 보고했습니다. 18개월 대기, 1000% 단가 인상. 그리고 다른 데가 없죠? 라는 모욕까지. 저커버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화면 너머로 그의 턱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를 계산하는 표정이었어요. 분노가 아니라 결심의 표정.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이선, 일주일 줄게. TSMC 말고 최첨단 칩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이 지구상에 있는지 없는지 전부 다 뒤져. 전부 다라면 전부 다. 그 두 글자에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답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전화를 끊은 뒤 저는 호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신주 시내의 불빛 너머로 TSMC 팹의 거대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저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AI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다발을 들이밀어도 저들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면 칩 한 개 손에 줄 수 없다는 현실이 그날 밤 처음으로 공포가 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 아시죠? 저커버그가 전부 다 뒤져라고 했을 때 그의 목소리에 절망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마치 이 상황이 올 줄 알고 벌써 무언가를 준비해 둔 것처럼. 그 직감이 맞았다는 걸 알기까지 72시간이 걸렸습니다. 저커버그의 명령을 받은 다음 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TSMC가 아닌 곳에서 최첨단 칩을 만들 수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72시간 안에 가능한 모든 곳을 뒤져야 했어요. 첫 번째 후보는 당연히 인텔이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최첨단 칩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 인텔은 반도체의 원조예요. 한때는 이 업계의 절대 왕자였죠. 그리고 바로 직전까지도 인텔은 자신들의 차세대 공정 18A 기술에 2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 보조금까지 받아가면서요. TSMC 독점을 끝내겠다. 인텔 CEO가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선언했었어요. 저도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인텔이 살아만 있으면 우리에게 선택지가 생기니까. 오리건주 힐스버러. 인텔의 핵심 연구 시설이 있는 곳이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렌터카를 몰고 달려갔습니다. 프라빈 아로라. 인텔 파운드리 사업부 부사장이었어요. MIT 동문이기도 했고 업계에서 15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가 정문 앞에서 저를 맞이했는데 첫눈에 뭔가 이상했어요.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시커멓게 내려와 있었고 평소에 반짝이던 눈빛이 죽어 있었어요. 네이선, 잘 왔어. 악수를 하는데 그의 손이 축축했습니다. 프라빈, 솔직하게 물을게. 18A 공정, 양산 가능한 거야? 그가 저를 클린룸으로 데려갔어요. 방진복을 입고 들어간 그곳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줄지어 서 있고 모니터에는 복잡한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겉으로만 보면 완벽한 반도체 공장이었죠. 그런데 프라빈이 모니터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봐. 수율 데이터였어요. 수율이란 웨이퍼 위에 만든 칩 중에서 실제로 정상 작동하는 칩의 비율을 말합니다. 양산하려면 최소 70에서 80%는 넘어야 해요. 화면에 찍힌 숫자는 20%가 채 안 됐습니다. 20%? 그것도 좋은 날이야. 프라빈이 힘없이 웃었어요. 나쁜 날은 10% 밑으로 떨어져. 칩 10개 찍으면 9개를 버려야 한다는 소리야. 20조 원을 쏟아부은 결과가 이거였습니다. 10개 중 2개도 제대로 안 나오는 칩. 이걸로 양산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였어요. 왜 이렇게까지? 원인을 모르겠어. 프라빈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3년 동안 매달렸어. 엔지니어 수천 명이 밤을 새워가면서 원인을 찾고 있는데 고쳐도 새로운 문제가 터져. 마치 모래성을 쌓는 것 같아. 하나 세우면 다른 게 무너져. 그리고 그가 진짜 폭탄을 떨어뜨렸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떠났어. 뭐? 인텔 파운드리에 맡기기로 한 자체 AI 칩, 마야. 그거 계약 철회했어. 수율 데이터 보더니 고개를 저은 거야. 설마 퀄컴도 빠졌어. 다음 주에 공식 발표 나올 거야. 마이크로소프트와 퀄컴.
인텔 파운드리의 간판 고객 둘이 동시에 등을 돌린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업계 사람이면 바로 알아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라빈이 복도 끝 자판기에서 커피 2개를 뽑아왔어요. 차가운 캔을 쥐고 그가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이사회가 있어. 파운드리 사업부를 강제로 분사시킬 거야. 사실상 포기 선언이지. 20조 원을 투자하고 20조 원을 날린 거지. 그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한때 세계 반도체를 지배했던 인텔. 그 인텔이 20조 원을 쏟아붓고도 칩 하나 제대로 못 만들고 무너지는 걸 눈앞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인텔이 아니면 남은 건 하나였어요. 글로벌 파운드리스. 미국의 팹을 가진 유일한 다른 파운드리 업체. 전화를 걸었습니다. GF에서는 3나노, 2나노 공정이 가능합니까? 상대방이 잠깐 침묵하더니 씁쓸하게 웃었어요. 콜드웰 씨, 저희는 7나노 이하를 아예 포기했습니다. 포기요? 개발 비용이 천문학적이라 감당이 안 돼서 손을 뗐어요. 저희는 구형 칩만 만듭니다. 2나노, 3나노는 아예 못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인텔, 탈락. 수율 미달. 글로벌 파운드리스, 탈락. 아예 기술이 없음. TSMC를 빼면 최첨단 칩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지구상에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진짜로요. 단 한 곳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호텔방에 앉아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천의룡의 그 비웃음이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다른 데가 없죠? 그 말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진짜로 다른 데가 없었어요. 저커버그에게 뭐라고 보고해야 하나? 마크. 대안이 없어. TSMC 조건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 이 말을 해야 하나? 60조 원짜리 AI 계획의 목줄을 TSMC한테 영원히 쥐어주는 수밖에 없다고? 그날 밤 프라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시간은 자정이 넘어 있었어요.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네이선, 한 곳이 더 있어. 삼성.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피식 웃었어요. 삼성 파운드리? 솔직히 말하면 그건 제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업계 상식이 그랬거든요. 삼성 파운드리는 TSMC의 인자. 만년 2등. 수율이 안 나온다. TSMC만 못하다. 이게 실리콘밸리에서 20년간 통용되던 평가였어요. 그래서 저는 답장을 안 쳤습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프라빈이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이번엔 전화였습니다. 네이선, 내 문자 봤어? 봤어. 근데 프라빈, 삼성은 나도 알아. 네가 뭘 생각하는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근데 내가 최근에 알게 된 게 있어. 뭔데? 삼성이 갖고 있는 게 있어. TSMC도 인텔도 지구상 어디도 갖고 있지 않은 것. 그게 뭔데? 그가 잠깐 뜸을 들였어요. 직접 가서 봐. 내가 말로 해봐야 안 믿을 거야. 눈으로 확인해. 전화를 끊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프라빈은 허튼 소리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인텔 파운드리가 무너지는 걸 직접 겪은 사람이 삼성을 보라고 한다? 뭔가가 있긴 있는 건가? 반신반의하면서 저는 그 이야기를 저커버그에게 전했어요. 마크, 인텔은 끝났어. GF도 불가능해. 그런데 인텔 쪽에서 삼성을 보라고 합니다. TSMC도 인텔도 없는 뭔가를 갖고 있다고.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삼성이라. 저커버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아까의 그 톤, 마치 답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그 뉘앙스가 다시 느껴졌어요. 가봐, 네이선. 한국, 직접 확인하고 와. 전화를 끊은 뒤 저는 멍하니 스마트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한국이라, 삼성이라. 솔직히 기대보다는 의구심이 컸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TSMC한테 무릎을 꿇느냐? 아니면 마지막 가능성이라도 확인해보느냐? 그리고 바로 그때 소피 린드스트롬이라는 이름이 제 이메일에 떠올랐습니다. 미국 국방부 반도체 안보 분석관. 그녀가 보낸 보고서 제목이 눈에 박혔어요. 대만 해협 유사시 전 세계의 AI 인프라 동시 마비 시나리오. 그 보고서를 열어본 순간 이건 단순히 메타의 칩 수급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전쟁 이야기였어요. 소피 린드스트롬의 보고서는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공식 문서였습니다. 기밀 등급은 아니었지만 거기 적힌 내용은 기밀보다 더 무서웠어요. 시나리오는 이랬습니다. 중국이 대만 해협을 봉쇄한다. 군사행동이든 해상 봉쇄든 방법은 상관없어요. 대만이라는 섬의 물자가 드나들지 못하게 막는 순간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 공급의 60%가 동시에 끊깁니다. 60%.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멈춥니다. 챗GPT 같은 AI 서비스가 2주 안에 셧다운됩니다. 자율주행 차량이길 위해 서버립니다.
병원의 AI 진단 시스템이 꺼집니다. 금융거래 시스템에 장애가 생깁니다. 스마트폰 신제품은 출시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게 한두 달이 아니에요. TSMC 규모의 팹을 새로 짓는데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대만이 막히는 순간 전 세계는 최소 3년간 반도체 암흑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현재 대만 의존도는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최고 수준의 위협이다. 최고 수준. 미국 국방부가 공식 문서에 이 표현을 썼다는 건 이게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이걸 메타의 비즈니스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10단가가 비싸다, 납기가 길다, 협상을 잘해야 한다. 그런 차원의 문제라고요. 하지만 이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건 전 세계 기술 문명의 목줄이 대만이라는 작은 섬 하나에 매달려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섬 바로 옆에 중국이 있고요. 저커버그에게 바로 화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마크, 보고서 읽었어? 읽었어. 이건 단가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TSMC에 묶여있는 한 중국이 대만을 건드리는 순간 메타는 끝이야. AI 서버가 멈추고 인스타그램이 멈추고 왓츠앱이 멈춰. 40억 명이 쓰는 서비스가 한 방에 날아가는 거라고. 알아. 저커버그의 대답이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놀랐어요. 마크, 놀랍지도 않아. 네이선, 나는 이걸 2년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2년 전이라고요? 그래서 리보스를 인수한 거야. 리보스. 에이직 설계 전문 스타트업이었어요. 메타가 작년에 인수한 회사인데 당시 업계에서는 왜 저커버그가 이런 작은 회사를 샀는지 의아해했거든요. 리보스를 산 건 설계를 우리가 직접 하기 위해서야. 10설계를 남한테 맡기면 그것도 목줄이 되거든. 설계는 우리가 쥐고 제조만 맡기는 구조. TSMC 없이도 돌아가는 구조. 그걸 처음부터 만들려고 했어. 근데 제조를 맡길 데가 없잖아. 인텔이 무너졌고 GF는 포기했고 그래서 삼성이잖아. 저커버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네이선, 나한테 지부티 항구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누군지 알아? 갑자기 지부티요? 무슨 소리야, 마크. 몇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 중국이 지부티한테 항구를 지어줬어. 공짜로. 800억 달러짜리. 근데 그게 선물이 아니라 덫이었던 거야. 항구 운영권을 주고 관세를 1000% 올리고 모든 경제 데이터를 빼가고 결국 그 나라를 경제적으로 완전히 종속시키려 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지부티가 그 항구 운영권을 되찾으려 버텼어. 800억 달러짜리를. 그리고 다른 항로를 열면서 살아났지.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감이 왔어요. TSMC가 그 항구라는 거야. 완벽하게 같은 구조야. 저커버그가 말했습니다. TSMC가 우리한테 해주는 건 고마워. 하지만 전 세계 AI의 60%를 한 회사에 의존하는 구조는 그 회사가 아무리 좋은 회사에도 덫이야. 독점은 결국 무기가 돼. 오늘은 TSMC가 웃으면서 칩을 팔지만 내일은 18개월 기다리라고 하고 모레는 1000%를 올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정확히 제가 대만에서 당한 일이었으니까. 지부티는 항구 운영권을 되찾으려 버티고 다른 길을 찾았어. 우리도 다른 길을 찾아야 해. TSMC를 적으로 만들자는 게 아니야. 선택지를 만들자는 거야. 독점에서 벗어나자는 거야. 그 선택지가 삼성이라고? 네이선,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야. 나머지는 네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와. 삼성이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전화를 끊으려는데 저커버그가 한마디를 더 했어요. 아, 그리고 하나 더. 뭔데? 구글한테 물어봐. 구글의 TPU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알아보면 네가 깜짝 놀랄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구글의 TPU. 구글이 자체 설계한 AI 전용 칩이죠. 텐서 프로세싱 유닛. 당연히 TSMC에서 만들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커버그가 왜 이걸 언급한 거지? 궁금해서 바로 확인해봤습니다. 업계 소스를 총동원했어요. 그리고 알게 된 사실에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구글의 TPU. 그 칩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이미 진작부터. 그것도 연간 수조 원을 절감하면서. 전 세계 검색 엔진의 80%를 지배하는 구글이 자기네 AI의 핵심 무기를 삼성한테 맡기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이걸 아무도 몰랐을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구글이 비밀로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경쟁사들이 따라올까봐. 호텔방에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20년간 쌓아온 상식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어요. 삼성은 만년 2등이다. 수율이 안 나온다. TSMC만 못하다. 그런데 구글은 이미 삼성과 하고 있다.
뭔가가 잘못된 거였어요. 제가 알고 있던 게 잘못됐거나 아니면 세상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 있었거나 짐을 쌌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인천행 직항.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머릿속에서 세 가지가 계속 맴돌았어요. 천의룡의 비웃음. 다른 데가 없죠? 프라빈의 문자. 삼성을 봐. 저커버그의 한마디. 구글한테 물어봐. TSMC도 없고 인텔도 없는 것을 삼성이 갖고 있다. 프라빈은 그렇게 말했어요. 대체 그게 뭘까?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진입했을 때 창밖으로 한반도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남쪽으로 거대한 빛의 군집이 하나 보였어요. 평택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캠퍼스가 있는 곳이죠. 거기에 답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 저는 그 답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놀란 게 있었어요. 삼성 측에서 나온 사람이 실무 담당자가 아니었습니다. 한도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전무, 사업부 수장 바로 아래 서열이에요. 이 사람이 직접 공항까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TSMC에서는 급인실도 안 내주고 1시간을 기다리게 했는데 삼성은 전무가 직접 나와서 저를 맞이한 거예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콜드웰 씨,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도윤 전무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차분하고 단단한 인상이었는데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조용한데 만만하지 않은 사람. 첫인상이 그랬어요. 직접 나와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중요한 손님이니까요. 차에 올라타자마자 한도윤 전무가 말했어요. 오늘 보시게 될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게요. 뭡니까? 오늘 보시는 것들은 10년간 준비한 것들입니다. 어제 오늘 만든 게 아니에요. 의미심장한 말이었지만 솔직히 그때는 반신반의였어요. 업계에서 20년을 살면서 삼성 파운드리는 TSMC 못 따라간다는 말을 수백 번은 들었으니까요. 10년을 준비했든 20년을 준비했든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차가 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달렸어요. 서울을 벗어나자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논밭 사이로 거대한 건물 군집이 나타났어요. 점점 가까워지는데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게 다 삼성입니까? 네, 평택 캠퍼스입니다. 축구장이 수백 개 들어갈 크기라고 했어요. 눈으로 보면서도 실감이 안 났습니다. 건물 하나하나가 항공모함만 했어요. 그리고 그 건물들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크레인들이 여기저기서 돌아가고 있었고 지금도 새 팹을 짓고 있다는 뜻이었죠. 미국에는 이 규모의 반도체 시설이 없습니다. 제가 중얼거리자 한도윤 전무가 조용히 웃었어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문을 통과하고 메인동에 들어갔습니다. 보안 절차가 3중이었어요. 휴대폰 카메라에 보안 스티커를 붙이고 별도의 출입 카드를 발급받고 방진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은 파운드리 라인이었어요. 이나노 게이트 올어라운드 공정입니다. 한도윤 전무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게이트 올어라운드, 줄여서 GAA라고 하는 건 차세대 반도체 제조 기술이에요. 기존 방식보다 전력 효율이 훨씬 좋고 칩을 더 작고 빠르게 만들 수 있죠. 클린룸안은 대만에서 봤던 것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어요. 장비 배치가 더 촘촘했고 자동화 수준이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로봇 팔들이 웨이퍼를 나르고 있었는데 사람 손이 거의 닿지 않는 구조였어요. 수율은 어떻습니까? 제가 대놓고 물었습니다. 이게 핵심이니까요. 인텔은 이것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한도윤 전무가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수율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인텔이 20% 언저리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이 라인의 숫자는 그것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양산이 가능한 레벨이었습니다. 확실하게 이 수율을 언제부터 잡은 겁니까? 2년 전부터 꾸준히 올려왔습니다. 조용히, 조용히. 이 사람은 이 단어를 자주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게 삼성의 방식이었습니다. 파운드리 라인을 나와서 다음 장소로 이동했어요. 여기서부터 제 상식이 본격적으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은 HBM 라인입니다. HBM, 고대역 폭 메모리, AI 칩의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부품이에요. 아무리 좋은 프로세서를 만들어도 이 메모리가 뒷받침이 안 되면 AI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어요. 류재하, 삼성전자 HBM 연구소장이었습니다. 40대 후반, 마른 체격의 안경을 쓴 전형적인 연구자 스타일이었는데 자기 기술을 이야기할 때 눈이 반짝거렸어요. 콜드웰 씨, 이게 HBM사입니다. 그가 보여준 건 손톱만 한 크기의 칩이었어요. 이 작은 것 안에 메모리 칩 여러 장이 수직으로 적층돼 있었습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초당 1.2TB입니다. 초당 1.2TB. 영화 한 편이 보통 2에서 3GB니까 이 칩 하나로 1초에 영화 400편을 전송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걸 만들 수 있는 곳이 전 세계에 3곳뿐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 마이크론. 유재하 소장이 손가락을 3개 펴보였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TSMC는 이걸 못 만든다는 겁니다. TSMC가요? 네, TSMC는 칩을 만드는 회사지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HBM은 TSMC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소로 이동했어요. 여기서 저는 진짜로 무릎을 칠 뻔했습니다. 어드밴스드 패키징 라인입니다. 어드밴스드 패키징.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프로세서 칩과 HBM 메모리를 하나로 합치는 기술이에요. 아무리 좋은 칩과 좋은 메모리를 따로따로 만들어도 이 둘을 하나로 합치지 못하면 AI 가속기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레고 블록을 아무리 좋은 걸 사와도 조립을 못하면 소용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한도윤 전무가 말했습니다. 이 라인에서 파운드리로 만든 프로세서와 HBM을 하나의 패키지로 합칩니다. 설계부터 제조, 메모리, 패키징까지 전부 이 캠퍼스 안에서 한 지붕 아래에서 그 순간 퍼즐이 완성됐어요. 잠깐만요. 저는 한도윤 전무를 붙잡았습니다. 파운드리도 여기서 하고 HBM도 여기서 만들고 패키징도 여기서 한다고요? 세 가지를 전부? 네,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진 곳이 다른 데도 있습니까? 한도윤 전무가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뿐입니다. TSMC는 파운드리는 되지만 HBM을 못 만듭니다. SK하이닉스는 HBM은 되지만 파운드리가 없어요. 인텔은 파운드리를 시도했지만 무너졌고요. 파운드리, HBM, 어드밴스드 패키징. 이 세 가지를 한 회사가 동시에 갖고 있는 곳은 이 지구상의 삼성전자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프라빈이 말한 TSMC도 인텔도 없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진 유일한 존재. 그건 단순한 기술 우위가 아니라 구조적 독점이었어요. TSMC와는 다른 종류의, 그리고 TSMC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종류의 독점. 한도윤 전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콜드웰 씨, 아직 안 보여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더 있어요? 이건 좀 특별한 겁니다. 우리가 왜 10년을 준비했는지 그 이유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가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고 보안 게이트를 하나 더 통과했어요. 이번에는 홍채 인식까지 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새로운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에이직 턴키 센터. 여기가 뭡니까? 한도윤 전무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여기가 메타를 위해 준비한 곳입니다. 그 한마디의 등줄기에 전류가 흘렀습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했다고? 우리가 오기도 전에? 오해하지 마세요. 메타만을 위해 만든 건 아닙니다. 한도윤 전무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바로 덧붙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준비한 겁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TSMC의 독점에서 벗어나고 싶어 할 거라고. 그때 우리가 유일한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그 판단을 10년 전에 했습니다. 에이직 턴키 센터 안으로 들어가자 넓은 공간에 워크스테이션이 수십 대 배치돼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반도체 설계 도면과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조용히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마치 전투사령부 같았어요. 에이직 턴키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고객이 설계 파일을 넘기면 우리가 나머지를 전부 합니다. 한도윤 전무가 벽면의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거기에 흐름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설계 최적화, 양산 테스트, 칩 제조, HBM 적층, 어드밴스드 패키징, 최종 검증. 이 모든 과정을 한 번에 한 곳에서 고객은 설계 파일만 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삼성이 책임지는 거죠. 원스톱이라는 뜻이군요. 단순한 원스톱이 아닙니다. 그가 화면을 전환했어요. TSMC와 삼성의 프로세스를 비교하는 도표가 나왔습니다. TSMC에서 이 과정을 하려면 칩 제조는 TSMC, HBM은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에서 별도 구매, 패키징은 또 다른 전문 업체한테 의뢰해야 합니다. 최소 3개 회사를 거쳐야 해요. 각 단계마다 조율이 필요하고 납기가 꼬이고 비용이 쌓이죠. 삼성은 여기서 다 합니다. 한 건물에서 그 차이가 얼마나 큰 건지 순간적으로 계산이 됐어요. 회사 3개를 조율하는 것과 한 곳에서 끝내는 것은 시간과 비용의 차원이 다릅니다. 납기도 빨라지고 비밀 유지도 쉬워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 속도가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이 조직을 언제부터 운영한 겁니까? 에이직 전담 조직은 3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가능하게 만든 기술 투자는 10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한도윤 전무가 류재하 소장을 쳐다봤습니다. 류 소장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별도의 화면을 열었어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연도별 타임라인이 나왔습니다. HBM 1세대 개발을 시작한 게 10년도 더 전입니다. 그때는 AI라는 단어를 아무도 안 쓰고 있었어요. 챗GPT는커녕 딥러닝이라는 개념조차 학계에서나 겨우 논의되던 시절이었죠. 그때 HBM을 개발한 이유가 뭡니까? AI가 없었는데 류재하 소장이 잠깐 웃었어요. 미래에 반드시 데이터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봤습니다. 그때가 되면 메모리 대역폭이 병목이 될 거라고.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10년 전에 그걸 내다봤다고요? 내다봤다기보다는 걸었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미래에 돈을 건 거예요. 그가 화면에 숫자를 띄웠습니다. HBM과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에 투자한 누적 금액이 15조 원입니다. 15조 원. 제가 다시 물었어요. 15조 원의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기술에? 네. 매년 수천억씩 10년 넘게. 시장이 없는데 기술을 개발하고 수요가 없는데 생산 라인을 깔았습니다. 밖에서 보면 미친 짓이었죠. 류재하 소장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 10년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주주들은 뭐라고 안 했습니까? 15조 원을 쓰는데. 한도윤 전무가 대답했어요. 당연히 압박이 있었습니다. 수익이 안 나오는데 왜 계속 투자하느냐? HBM이 대체 뭐냐? 돈 먹는 하마 아니냐? 매년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도 계속한 거예요? 네. 왜요? 한도윤 전무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남들이 안 볼 때 준비하는 자가 이긴다. 이게 우리가 믿는 겁니다. 단순한 슬로건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15조 원을 10년간 묵묵히 쏟아부은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은 무게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한도윤 전무가 진짜 폭탄을 꺼냈어요. 콜드웰 씨, 사실 저희는 이미 빅테크와 일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구글입니다. 이미 저커버그한테 힌트를 들었지만 직접 확인하니까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구글의 TPU를 저희 파운드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구글이 TSMC에서 만들었을 때 대비 상당한 비용을 절감하고 있어요. 연간 수조 원 규모입니다. 잠깐, 구글이 삼성 파운드리를 쓰고 있다는 게 왜 알려져 있지 않은 거죠? 구글이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왜요? 경쟁사들이 따라올까 봐서요. 삼성의 턴키 시스템을 자기들만 쓰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머릿속이 폭풍이었어요. 구글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삼성이 뭘 가지고 있는지를, 파운드리와 HBM과 패키징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의 가치를. 그래서 남들 모르게 먼저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럼 왜 삼성은 이걸 마케팅하지 않은 겁니까? 구글이 쓰고 있다고 떠들면 고객이 몰려올 텐데. 한도윤 전무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떠드는 걸 안 좋아합니다. 결과로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입으로 잘한다고 떠드는 건 아직 인정을 못 받았다는 뜻이니까.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TSMC의 천의룡은 고객 앞에서 코수음을 치고 다른 데가 없죠? 라며 비웃었어요. 삼성의 한도윤은 10년간 15조 원을 쓰면서도 떠들지 않고 고객이 알아서 찾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오만함과 겸손함, 독점자의 태도와 준비된 자의 태도, 이게 이렇게 극명하게 갈릴 수 있구나 싶었어요. 투어가 끝나고 한도윤 전무가 저를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삼성 캠퍼스 안에 있는 구내식당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어딘가 고급 레스토랑에 가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드시죠. 엔지니어들이 먹는 밥을 같이 드셔보세요. 칸에 밥과 반찬을 담았습니다. 김치찌개와 불고기. 구내식당 음식이었지만 맛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방진복을 반쯤 벗은 엔지니어들이 빠르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짧은 거였어요. 이 사람들이 15조 원의 주인공이었습니다. 10년간 결과가 보이지 않는 기술에 매달리며 밤을 새운 사람들. 밥을 먹으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돌아가면 저커버그에게 이 한마디를 할 거라고. 삼성입니다. 확신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저커버그에게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딱 한 줄이어서요. 파운드리, HBM, 어드밴스드 패키징.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진 곳은 지구상에 삼성 하나뿐입니다. 답을 찾았습니다. 답장은 30초 만에 왔어요. 알겠어. 멜로파크에서 보자. 경영진 회의를 소집한다. 그리고 한 줄이 더 왔습니다. 네이선, TSMC한테 이 결정을 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각오는 돼 있지?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손가락이 멈췄어요. 갑자기 천의룡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데가 없죠?
라며 웃던 그 얼굴. 그 남자가 메타의 이탈 소식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전 세계 최첨단 칩의 60%를 주고 있는 회사를 적으로 돌리는 거였습니다. 메타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솔직히 두려웠어요. 하지만 한도윤 전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남들이 안 볼 때 준비하는 자가 이긴다. 삼성은 10년을 걸었어요. 이제 우리가 걸 차례였습니다. 멜로파크, 메타 본사, 저커버그가 소집한 비밀 경영진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8명이었습니다. CEO인 저커버그, CFO, CTO, AI 부문 총괄, 인프라 총괄, 법무 총괄, 그리고 저. 마지막 한 명은 에밀리 첸이었어요. 메타가 인수한 리보스 출신의 에이직 설계팀 리드. 30대 후반의 여성 엔지니어였는데 리보스에서 맞춤형 칩 설계를 총괄했던 사람이죠. 저커버그가 이 자리에 그녀를 부른 이유가 곧 드러나게 됩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어요. 저커버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방에서 나가는 말은 밖으로 새면 안 됩니다. 다들 알겠죠?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저커버그가 이렇게 말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네이선 시작해.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켰어요. 지난 2주간의 여정을 전부 담았습니다. TSMC의 18개월 대기와 1000% 단가 인상, 인텔의 20% 수율과 파운드리 분사, 글로벌 파운드리스의 100기, 국방부 보고서의 대만 해협 시나리오, 그리고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발견한 것, 파운드리, HBM, 어드밴스드 패키징,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보유한 기업은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구글은 이미 삼성의 이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비밀리에.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구글이 진짜? CTO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네, TPU 생산을 삼성 파운드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TSMC 대비 상당한 비용을 절감하고 있고요. 그걸 왜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 구글이 숨겼으니까요. 2초간 정적이 흘렀어요. 저커버그가 말했습니다. 내 결론은 하나야. TSMC 의존을 끊고 삼성으로 전환한다. 폭탄이 터졌습니다. CFO가 먼저 손을 들었어요. 마크. 잠깐. 우리 AI 인프라 예산이 60조 원이야. 60조를 검증 안 된 곳에 건다고? 검증 안 된 게 아니야. 구글이 이미 검증했잖아. 구글은 구글이고 우리는 우리야. 우리 에이직은 다른 칩이라고. 삼성이 이걸 소화할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CTO도 가세했어요. 네이선, 솔직하게 물을게. 삼성 파운드리 수율이 TSMC를 넘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양산 가능한 수준은 확실히 됩니다. 확실히? 네가 데이터를 며칠 봤다고 확실해?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며칠 동안 본 게 전부니까. 삼성 파운드리가 TSMC만 못하다는 건 업계 상식이야. 인프라 총괄이 말했어요. 그 상식을 깨겠다고 60조 원을 거는 건 도박이야. 도박. 반발이 거셌습니다. 회의실 안의 온도가 올라가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솔직히 이렇게까지 반대가 클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에밀리 첸이 손을 들었어요. 제가 한 말씀 해도 될까요? 리보스 출신인 그녀는 메타에서 아직 짬이 짧았어요. 경영진 회의에서 발언하는 건 이례적이었죠. 하지만 저커버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보스에서 에이직을 설계할 때 저희는 TSMC 공정에 맞춰서 칩을 설계했습니다. 당연히 그랬죠. 선택지가 거기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CFO가 다소 퉁명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삼성의 턴키 시스템을 분석해봤습니다. 네이선이 비행기 안에서 공유해준 자료를 미리 검토했거든요. 그녀가 노트북을 열어 스크린에 연결했어요. 수치와 시뮬레이션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리보스의 에이직 설계를 삼성 턴키 시스템에 올리면 TSMC 대비 납기가 최소 6개월 단축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비용은 약 30% 절감됩니다. 더 조용해졌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TSMC를 쓰면 칩 제조 따로, HBM 조달 따로, 패키징 따로. 회사 3개를 조율해야 하니까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쌓이죠. 삼성은 이걸 한 곳에서 하니까 조율 비용이 제로예요. 그리고 칩 설계 단계에서부터 HBM과 패키징을 함께 최적화할 수 있어서 성능까지 올라갑니다. 에밀리 첸이 프레젠테이션을 닫으며 말했어요. 저는 칩 설계자입니다. 정치나 외교에는 관심 없어요. 숫자만 봅니다. 그리고 숫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삼성 턴키가 우리한테 더 유리합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CFO가 펜을 탁탁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에밀리, 그 시뮬레이션이 실제 양산에서도 똑같이 나온다는 보장은 100%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구글이 이미 실제로 하고 있다는 게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닌가요?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저커버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투표 안 해. 내가 결정한다.
그가 회의실을 한 바퀴 둘러보며 말했어요. 2년 전에 리보스를 인수했을 때 다들 왜 저런 작은 회사를 사냐고 했지. 이유를 이제 말할게. 모두가 주목했습니다. 리보스를 산 건 설계를 우리 손에 주려는 거였어. 설계를 남한테 맡기면 그것도 목줄이 돼. 설계는 우리가 하고 제조는 파트너한테 맡기는 구조. 하지만 그 파트너가 TSMC 하나뿐이면 결국 같은 함정이야. 오늘 여기서 결정하는 건 단순히 파운드리를 바꾸는 게 아니야. 독점에서 벗어나는 거야. 선택지를 만드는 거야. TSMC가 싫어서가 아니라 한 곳에 목숨을 거는 구조가 위험하니까. 그리고 말했습니다. 삼성으로 간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을 안 했습니다. 반대도 찬성도 아닌 결정의 무게를 느끼는 침묵이었어요. 네이선. 네. 삼성 쪽에 연락해. 한도윤 전무한테. 우리가 간다고.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는데 에밀리 첸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콜드웰 씨, 하나만 물어볼게요. 뭡니까? TSMC가 이 소식을 알면 어떻게 나올까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겠죠. 전 세계 최첨단 칩의 60%를 준 회사가 자기 고객이 떠나는 걸 가만히 보진 않을 테니까. 그녀가 나간 뒤 저는 빈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휴대폰을 들고 한동윤 전무의 번호를 찾았어요. 전화를 걸기 전에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 전화를 거는 순간 되돌릴 수 없어요. TSMC와의 관계는 끝장이 나고 삼성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 60조 원을 올려놓는 겁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 전무님, 네이선 콜드웰입니다. 콜드웰 씨,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정 났습니다. 메타가 갑니다. 삼성으로.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흐른 뒤 한도윤 전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 다르게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해온 10년을 증명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마른 침을 삼키며 창밖을 봤어요. 멜로파크의 오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하지만 이 결정이 얼마나 큰 폭풍을 불러올지 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어요. 정확히 2시간 후 천의룡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느꼈어요. 이건 평소의 비즈니스 통화가 아니라는 걸. 콜드웰. 이름만 불렀습니다. 미스터도 없이. 천의룡의 목소리는 차갑다 못해 얼음장이었어요. 소문이 돌고 있어. 메타가 에이직 생산을 삼성으로 돌린다면서. 소문이라고 했지만 이미 확인한 톤이었습니다. 업계에서 비밀은 반나절을 못 가요. 맞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3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터졌어요. 이게 배신이라는 걸 알고 하는 거야?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대만 신주 회의실에서 느긋하게 코수슴을 치던 그 남자의 여유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배신이라뇨? 비즈니스 결정입니다. 비즈니스? TSMC가 메타칩을 몇 년 동안 만들어줬는데 그걸 비즈니스 결정이라고? 18개월 기다리라고 한 것도 비즈니스 결정이셨잖아요. 1000% 단가 인상도. 다른 데가 없죠? 그것도 비즈니스 결정이셨고. 전화기 너머에서 뭔가 탁 하고 내려놓는 소리가 났어요. 책상을 친 것 같았습니다. 콜드웰, 경고하는 거야. 이건 실수야. 어떤 의미에서요? 삼성이 메타 물량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삼성 파운드리가 뭔지 알기나 해. 수율도 제대로 못 잡고 고객이 줄줄 빠지고 있는 곳이야. 거기 60조 원을 맡긴다고? 그건 저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좋아. 그럼 이것도 알아둬. 천의룡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어요. 오히려 이 톤이 더 무서웠습니다. 메타가 삼성으로 돌리는 순간 메타의 기존 TSMC 물량은 후순위로 밀린다. 지금 라인에서 돌아가고 있는 메타 칩들, 유지보수, 추가 생산, 전부 뒤로 빠져. 그건 엔비디아가 그 라인을 원하거든. 애플도 기다리고 있어. 메타가 빠지면 그 자리에 줄 서 있는 고객이 쌓여 있어. 나가겠다면서 기존 물량까지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 심장이 쿵했어요. 이건 예상한 시나리오이긴 했지만 직접 들으니까 다른 무게였습니다. 메타가 현재 TSMC에서 돌리고 있는 기존 칩들의 생산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삼성 라인이 완전히 돌아가기 전에 기존 공급이 끊기면 전환 과정에서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천의룡이 말했어요. 업계에 삼성 파운드리의 진짜 상황을 알릴 거야. 수율 데이터, 고객 이탈 이력, 전부. 메타가 어디에 돈을 맡기려고 하는지 세상이 알게 될 거야. 그건 삼성의 기밀 아닙니까?
우리한테도 소스가 있어.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인 협박. 메타를 떠나게 두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떠나더라도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 TSMC의 독점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야. 콜드웰. 천의룡의 목소리가 나지막해졌어요. 삼성은 영원한 2인자야. 그건 변하지 않아. 너희가 뭘 하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바로 저커버그에게 보고했습니다. 마크, TSMC가 기존 물량을 인질로 잡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에 대한 네거티브를 업계에 퍼뜨리겠다고요. 저커버그는 잠깐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천의룡이 뭐라고 했어?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그래. 저커버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아니라 냉소가 담겨 있었어요. 18개월 기다리라고 한 게 파트너야? 1000% 올린 게 파트너야? 다른 데 없으니까 받아들이라고 비웃은 게 파트너야? 이건 파트너가 아니야, 네이선. 교도관이야. 우리는 수감자였고 맞는 말이었어요. 정확하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흔들리지 마. 예상한 일이야. TSMC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잖아. 기존 물량 공백은 어떡합니까? 에밀리한테 데뷔 시나리오 만들게 해. 그리고 한도윤 전무한테도 알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삼성도 알아야 해.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도윤 전무에게 연락했어요. 한 전무님, TSMC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있었던 일을 전부 전했어요. 기존 물량, 후순위 협박, 업계 네거티브 유포 예고, 전부. 한도윤 전무의 반응은 놀라울 만큼 담담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예상했다고요? TSMC가 독점을 유지하려면 이탈하는 고객을 징벌해야 해요. 교과서적인 독점 행태죠. 우리는 이런 상황을 20년간 봐왔습니다. 20년이요? 삼성 파운드리가 처음 시장에 들어왔을 때부터 TSMC는 우리 고객이 될 만한 곳에 압력을 넣어왔어요. 삼성 수율이 안 나온다. 삼성은 이류다. 이런 이야기가 실리콘밸리에 퍼진 게 순전히 자연 발생적인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물론 우리한테 부족한 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보다 과장되어 퍼진 건 우연이 아니에요. 순간 머릿속을 번개가 때렸습니다. 제가 20년간 삼성 파운드리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 만년 2등, 수율 미달, TSMC만 못하다는 그 상식, 그게 순수한 팩트가 아니라 적어도 일부는 TSMC의 독점 유지 전략에 의해 증폭된 거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싸우지 않기로 했어요. 한도윤 전무가 말했습니다. 떠들어봐야 소용없으니까. TSMC가 입으로 뭘 퍼뜨리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냥 결과로 보여주면 됩니다. 칩이 나오고 수율이 나오고 고객이 돈을 아끼면 세상은 결국 알게 됩니다. 하지만 TSMC가 메타의 기존 물량까지 흔들면 전환 과정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비가 돼 있어요. 어떻게요? 저희도 바보가 아닙니다. 콜드웰 씨, TSMC에서 큰 고객이 이탈하면 어떤 보복이 올지 모를 리가 없죠. 비상생산 라인을 확보해뒀어요. 메타 물량이 들어오면 곧바로 가동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체 얼마나 먼 미래까지 내다보고 준비한 건가. 소름이 돋았어요. 그 후 일주일간 벌어진 일은 업계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반도체 전문 매체에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삼성 파운드리 수율 문제 제보가, 삼성 파운드리 주요 고객 이탈 이력, 메타의 모험, 성공 가능성은 제목만 봐도 출처가 어디인지 뻔했습니다. 업계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도 회의론이 퍼졌어요. 삼성 파운드리가 TSMC를 대체한다? 웃기는 소리다. 메타가 60조 원을 도박에 걸었다. 온갖 부정적인 분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메타 주가가 하루 만에 3% 빠졌어요. 월가에서 전화가 미친 듯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삼성으로 돌린다는 게 진짜냐? 주주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거냐? 에밀리 첸이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콜드웰 씨, TSMC가 제대로 작정했네요. 그런 것 같아. 근데요. 에밀리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 기사들 제목만 보면 무섭죠. 하지만 기사 안에 삼성 수율의 실제 데이터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과거, 이력이랑 익명 소스 인용이에요. 팩트가 아니라 프레임이에요. 맞았어요. 기사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구체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 사례를 볼 때 이런 표현만 가득했어요. 삼성의 현재 수율 데이터를 직접 인용한 기사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프레임. TSMC는 팩트가 아니라 프레임으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통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업계의 오래된 편견이 그 프레임을 받쳐주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한도윤 전무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결과로 보여주면 됩니다. 결과. 결국 칩이 나오면 모든 게 증명되는 거였어요.
그 주 금요일 밤, 저는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커버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네이선, 뉴스 봤어? 어떤 뉴스요? 블룸버그 속보. 급히 열어봤습니다. 속보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AMD, 삼성전자와 HBM사 공급 및 파운드리 협력 논의 중. AMD, 엔비디아의 최대 라이벌이자 AI 칩 시장의 인자. 그 AMD가 삼성에 접촉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커버그의 메시지가 이어졌어요. 우리만 떠나는 게 아니었어.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메타 하나가 움직이자 도미노가 시작된 거였어요. 천의룡이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메타만 TSMC에 불만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18개월 대기와 1000% 인상의 이를 갈고 있었던 건 메타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도미노는 이제 막 첫 번째 조각이 넘어간 것에 불과했습니다. AMD 소식이 터진 다음 날 업계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어요. 메타야 저커버그가 원래 과감한 결정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AMD까지? 엔비디아 다음으로 AI 칩을 많이 파는 회사가 삼성 문을 두드렸다? 이건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AMD가 삼성에 접촉한 이유는 명확했어요. HBM 4점. AMD의 AI 가속기가 엔비디아와 싸우려면 HBM사가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HBM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전 세계에 3곳뿐이에요. SK하이닉스, 삼성, 마이크론. 이 중에서 파운드리와 HBM과 패키징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곳은 삼성뿐이죠. AMD로서는 칩 제조와 HBM 확보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이었던 겁니다. 콜드웰씨, AMD가 문의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한도윤 전무가 전화로 알려왔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같았습니다. 흥분하거나 들뜬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축하드립니다. 한 전무님. 아직 아닙니다. 문의는 문의일 뿐이에요. 그런데 문의가 하나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틀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개발 중인 AI 칩 마야의 생산을 삼성과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 세계 1위 기업이에요. 이 회사가 움직였다는 건 업계에서 완전히 다른 신호로 읽혔습니다. 메타는 독자 행보라고 치부할 수 있어요. AMD도 HBM 때문이라고 설명이 되죠.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삼성을 보고 있다면 이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흐름의 전환이었습니다. 에밀리 첸이 제 사무실로 뛰어왔어요. 콜드웰씨, 방금 업계 채팅방이 난리가 났어요. 또 뭐가 터졌어? 구글이 발표를 했어요. 발표? 구글이 TPU 생산을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해왔다고. 공식 발표요.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구글이 비밀로 하고 있던 그걸 공개한 겁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왜 지금 공개한 거지? 에밀리가 기사를 읽어줬어요. 구글 클라우드 수석부사장의 코멘트가 실려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구글은 TPU 생산 비용을 대폭 절감했으며 납기와 품질 모두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파운드리와 메모리, 패키징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삼성의 역량은 독보적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TSMC가 일주일 내내 뿌려댄 네거티브 프레임. 삼성 파운드리는 이루다. 수율이 안 나온다. 메타가 60조 원 도박을 했다. 이 모든 공격을 구글이 공식 발표 한 방으로 날려버린 겁니다. 삼성이 떠들지 않아도 됐어요. 구글이 대신 말해줬으니까. 업계 반응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메타의 무모한 도박이라고 쓰던 매체들이 제목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구글은 이미 삼성이었다. 빅테크의 탈 TSMC 러시 본격화. 삼성 파운드리 숨은 강자에서 메인 플레이어로. TSMC 독점의 균열. 돌이킬 수 없는 분기점. 기사 톤이 180도 달라졌어요. 일주일 전까지 삼성을 이르라고 부르던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메타 주가가 반등했어요. 하루 만에 빠졌던 3%를 회복하고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저커버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도미노. 딱 한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미노의 마지막 조각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애플이었습니다. 블룸버그 단독 보도로 나왔어요. 애플. 대만 외 반도체 생산 다변화 시나리오 공식 검토.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애플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단가 상승, 압박을 고려해 TSMC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삼성전자가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애플까지. 세계에서 TSMC 물량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회사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콜드웰씨, 한도윤 전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에 미팅 요청이 14건 들어왔습니다. 14건이요? 미국, 유럽, 아시아 빅테크들이에요.
구체적인 이름은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다들 같은 질문을 합니다. 삼성 턴키 시스템이 정말 되는 거냐고. 한 전무님, 감회가 어떠세요? 잠깐 뜸이 있었어요. 한도윤 전무가 평소와 다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20년간 만년 2등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TSMC의 그늘에 가려져 있으면서 삼성 파운드리는 안 된다는 편견과 싸우면서 그 세월을 버텨온 사람의 무게가 그 한마디에 전부 실려 있었습니다. 20년이요. 네. 이 전화를 받으려고 20년을 기다린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가만히 생각했어요. TSMC의 천의룡은 대만 신주 회의실에서 저한테 코수슴을 치면서 말했죠. 다른 데가 없죠? 그때 그 남자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영원히 독점이 유지될 거라고. 아무도 자기들을 대체할 수 없다고. 하지만 삼성의 한도윤은 20년간 아무 말 없이 15조 원을 투자하고 기술을 쌓고 구글이라는 실제 고객으로 검증을 마치고 이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말로 이기는 자와 결과로 이기는 자. 이 차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본질이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프라빈 아로라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인텔 파운드리 분사가 공식 발표된 직후였습니다. 네이선, 축하해. 고마워, 프라빈. 당신이 삼성을 보라고 했잖아. 그 덕이야. 나는 그냥 팩트를 말했을 뿐이야. 삼성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팩트. 근데 네이선. 응. TSMC 내부가 심상치 않다는 소문이 있어. 어떤 소문? 고객 이탈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니까 이사회에서 난리가 났대. 천의룡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고. 심장이 뛰었어요. 대만 신주 회의실에서 비웃음을 던지던 그 남자. 자기 앞에 줄 서 있는 고객이 넘쳐난다고 자신만만하던 그 남자가 이제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다니. 프라빈, 한 가지만 물을게. 뭐? 인텔 파운드리가 무너지고 TSMC 독점에 균열이 생기고 삼성이 올라오는 이 상황. 업계에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프라빈이 바로 대답했어요. 좋은 거지. 독점은 모두를 병들게 해, 네이선. 독점자도, 고객도. TSMC가 18개월 기다리라고 하고 1000%를 올린 건 그들이 나쁜 회사라서가 아니야. 독점이라는 구조가 그렇게 만든 거야. 경쟁이 없으면 누구든 그렇게 돼. 맞는 말이었습니다. 경쟁이 돌아온 건 모두에게 좋은 일이야. TSMC한테도. 결국엔 프라빈의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지부티 항구 이야기를 저커버그가 했을 때 그때는 비유라고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비유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완벽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독점이 덫이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안을 찾고 대안이 만들어지자 독점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 지부티는 항구를 폭파했어요. 우리는 계약을 파기했고요. 방법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족쇄를 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족쇄를 끊을 수 있었던 건 10년간 15조 원을 묵묵히 투자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TSMC 이사회에서 벌어진 일은 업계 역사에 남을 사건이었습니다. 소식은 프라빈을 통해 들려왔어요. TSMC 내부에 소스가 있는 친구였거든요. 네이선, 천의룡 잘렸어. 잘렸다고? 정확히는 강등이야. 글로벌 영업 수석부사장에서 고문으로. 사실상 퇴출이지.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몇 주 전 대만 신주 회의실에서 저한테 코수슴을 치던 그 남자. 다른 데가 없죠? 라며 비웃던 그 남자. 30분도 안 만나주겠다며 시계부터 확인하던 그 남자가 자기 자리에서 쫓겨난 겁니다. 통쾌하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복잡했어요. 천의룡이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30년간 TSMC에서 뼈를 가른 사람이에요. 그가 오만했던 건 독점이라는 구조가 오만하게 만든 거였어요. 경쟁이 없으니까 고객을 업신여겨도 됐던 거고 가격을 올려도 됐던 거고 기다리라고 해도 됐던 겁니다. 프라빈 말이 맞았어요. 독점이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TSMC 이사회 회의록의 핵심 내용이 업계에 흘러나왔어요. 주요 고객 이탈에 대한 책임 추궁이었습니다. 메타 이탈 후 AMD 접촉, 마이크로소프트 이탈 조짐, 구글 삼성 파트너십 공식화, 애플 다변화 검토.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은 고객 관리 실패에 있다. 천의룡의 강등은 그렇게 결정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제가 반도체 업계에서 2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TSMC가 단가를 내렸어요. 스스로요. 고객이 요구하기도 전에. 먼저. 업계 30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TSMC가 먼저 단가를 낮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항상 올리기만 했지 내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 회사가 알아서 가격을 내린 겁니다. 동시에 대기 기간도 단축했어요.
18개월이라고 했던 것을 12개월로, 다시 9개월로, 그리고 신규 고객 전담 라인을 별도로 편성했다는 발표까지 나왔어요. 에밀리 첸이 그 뉴스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경쟁이 하루 만에 이루어낸 것을 협상은 10년간 해내지 못한 거예요. 정확한 말이었어요. 메타가 10년간 TSMC의 단가를 깎아달라고, 납기를 줄여달라고 아무리 사정해도 꿈쩍 안 하던 TSMC가 삼성이라는 대안이 나타나자 스스로 움직인 겁니다. 독점이 깨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고객한테 비웃음을 던지던 회사가 고객이 떠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즈음 천의룡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상 못한 전화였어요. 강등된 직후에 저한테 전화를 하다니 안 받을까 잠깐 고민했지만 받았습니다. 콜드웰.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신주 회의실에서의 그 오만함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조건을 조정할 수 있어. 단가도, 납기도, 메타한테 특별 라인을 배정할 수도 있고. 천 부사장님, 아니, 고문님. 제가 불러본 적 없는 호칭이었어요. 그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때 제가 대만에 갔을 때 말씀하셨죠. 다른 데가 없다고. 이제는 있습니다. 선택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돌아오겠다는 거야. 안 돌아오겠다는 거야.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선택하는 겁니다. TSMC도 선택지고 삼성도 선택지예요. 독점이 아니라 경쟁. 우리에게도 당신들에게도 더 나은 구조입니다. 천의룡이 한숨을 쉬었어요. 길고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콜드웰. 하나만 묻겠어. 뭡니까? 삼성이 정말 그렇게 좋아? 그 질문에 저는 잠깐 고민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TSMC의 기술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입니다. 그건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삼성한테는 TSMC가 절대 갖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뭔데? 파운드리와 HBM과 패키징을 한 곳에서 하는 능력. 그리고 10년을 묵묵히 준비한 끈기. TSMC가 고객을 비웃고 있을 때 삼성은 15조 원을 쏟으면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천의룡이 먼저 끊었어요. 뭐라고 더 말하려다가 그만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내려놓고 저는 한도윤 전무에게 연락했어요. 한 전무님, TSMC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가 인하, 납기 단축. 그리고 천의룡이 강등됐습니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수순이죠. 경쟁이 생기면 가격이 내려가고 서비스가 좋아지고 고객이 대접을 받는 겁니다. 원래 시장이 그런 거예요. 독점이 비정상이었던 거지. 한 전무님께는 좋은 일 아닙니까? TSMC가 약해지는 건. 잠깐 침묵이 흐른 뒤 한도윤 전무가 말했어요. 콜드웰 씨, 저는 TSMC가 약해지길 바라지 않아요.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TSMC가 강한 건 좋은 겁니다. 강한 경쟁자가 있어야 우리도 더 강해지니까. 저는 TSMC가 무너지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20년간 2등이라는 소리를 들어왔잖아요. 이제는 선택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유일한 선택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그게 건강한 경쟁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왜 20년을 버텼는지. 이 사람의 싸움은 TSMC를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인정받는 거였어요. 실력으로, 결과로.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도윤 전무가 덧붙였어요. 이건 제가 해낸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15조 원을 투자한 건 경영진의 결정이지만 그 기술을 만든 건 우리 엔지니어 3만 명입니다. 10년 넘게 매일 클린룸에 들어가서 나노 단위의 오차와 싸우면서 결과가 안 나와도 포기하지 않고 매달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오늘 이 전화를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엔지니어 3만 명. 그 숫자를 듣는 순간 평택 캠퍼스 구내 식당에서 본 풍경이 떠올랐어요. 방진복을 반쯤 벗은 채로 김치찌개를 후루룩 먹고 다시 클린룸으로 돌아가던 사람들. 그들이 밤을 새우며 만들어낸 기술이 지금 세계 반도체 지도를 바꾸고 있는 거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멜로파크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택 캠퍼스가 달라져 있었어요. 3개월 전에 왔을 때는 저 혼자였습니다. 한도윤 전무와 류재하 소장만 저를 맞이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삼성전자 글로벌 파운드리 고객 컨퍼런스, 평택 캠퍼스 대강당에 세계 각국 빅테크 임원 20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메타, 구글, AMD, 마이크로소프트. 로고만 봐도 시가총액 합계가 수천조 원이 넘는 회사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한국 평택에 와 있었습니다. 강당에 들어서는 순간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무대 위 대형 스크린이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원팹, 원솔루션, 파운드리, HBM,
어드밴스드 패키징, 하나의 캠퍼스에서 하나의 솔루션으로 삼성 턴키 시스템의 핵심을 한 줄로 압축한 문구였죠. 한도윤 전무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3개월 전 저를 공항에서 마중 나왔을 때와 똑같은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200명의 글로벌 임원 앞에서도 전혀 긴장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10년 전 이 자리는 빈 땅이었습니다. 논밭이었죠. 스크린에 10년 전 평택 부지 사진이 떴어요. 정말 그냥 논밭이었습니다. 허허벌판. 당시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여기에 뭘 짓겠다는 거냐고. 시장도 없고 수요도 불확실한데 수십조 원을 이 빈 땅에 붓겠다고? 미친 짓 아니냐고. 강당이 조용했어요. 맞습니다. 어쩌면 미친 짓이었을 수도 있어요. 한도윤 전무가 잠깐 웃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었습니다. 언젠가 이 기술이 필요한 날이 온다고. 그리고 그날이 왔을 때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고.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현재 평택 캠퍼스의 항공사진이 떴습니다. 거대한 팹들이 줄지어 서 있고 그 사이로 도로와 인프라가 촘촘하게 깔려 있었어요. 10년 전 허허벌판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오늘 이곳은 세계 AI의 심장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200명의 빅테크 임원들이 기립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됐어요. 메타 에이직 첫 번째 양산 라인 가동 세리머니. 무대 한쪽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고 거기에 저커버그의 얼굴이 떴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된 거였어요. 한도훈 전무님, 오늘을 위해 얼마나 오래 준비하셨습니까? 저커버그가 물었어요. 10년입니다. 10년. 우리가 TSMC에서 18개월 기다리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당신은 이미 10년째 기다리고 계셨던 거네요. 강당에서 웃음이 나왔어요. 기다린 게 아닙니다. 준비한 겁니다. 한도윤 전무가 정정했어요. 저커버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준비. 그 단어가 정확하군요. 무대 중앙에 빨간 버튼이 놓여 있었어요. 양산 라인 가동 버튼이었습니다. 한도윤 전무와 화상 속 저커버그가 동시에 카운트를 셌어요. 3, 2, 1점. 버튼이 눌렸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팹 영상이 뜨면서 메타 에이직 양산 라인이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로봇 팔이 웨이퍼를 집어 올리고 공정 장비가 돌아가는 모습이 생중계됐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어요. 이번에는 더 길고 더 크게.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이 뜨거워졌어요. 몇 주 전에 대만 신주에서 1시간을 기다리고 코수슴을 당하고 다른 데가 없죠? 라는 모욕을 들었던 사람이 저였어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200명의 글로벌 임원들 앞에서 메타의 칩이 양산되기 시작하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세리머니가 끝나고 연단에 제가 올라갈 차례가 왔어요. 한도윤 전무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메타 AI 하드웨어 부문의 네이선 콜드웰 디렉터입니다. 이 파트너십을 처음 연결해 주신 분이죠. 마이크 앞에 서자 200개의 시선이 저한테 쏠렸어요. 잠깐 떨렸지만 할 말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20년간 반도체 업계에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TSMC 없이 최첨단 칩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그 상식이 무너진 건 불과 몇 달 전입니다. TSMC 회의실에서 18개월 기다리라는 소리를 듣고 인텔이 20조 원을 날린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미국 국방부가 대만 해협을 최고 수준의 위협이라고 경고하는 보고서를 읽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두려워졌습니다. 이 구조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왔습니다. 이 평택 캠퍼스에 서서 파운드리와 HBM과 패키징을 한 지붕 아래에서 하는 걸 직접 봤습니다. 10년간 15조 원을 쏟아부으면서 아무도 안 봐줘도 묵묵히 기술을 쌓아온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독점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혁신의 시작입니다. 선택지가 없으면 혁신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연단에서 내려오자 류재하 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작은 케이스가 들려 있었어요. 콜드웰 씨, 이거 드리고 싶었습니다. 케이스를 열자 HBM사 웨이퍼 조각이 들어 있었어요. 투명한 아크릴에 박혀있는 손톱 크기의 반도체 조각이었습니다. 이게 10년의 결실입니다. 유재하 소장이 말했어요. 그의 눈이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15조 원과 3만 명의 밤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저는 그 웨이퍼 조각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내려다봤어요. 이 작은 것을 만들기 위해 10년간 밤을 새운 사람들, 결과가 안 나와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클린룸에 들어가서 나노 단위의 오차와 싸운 사람들. 행사가 끝난 뒤 뜻밖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컨퍼런스 참석자 명단에 천의룡의 이름은 없었어요. 하지만 한도윤 전무의 태블릿에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한 전무.
경쟁이 있어야 모두가 더 나아집니다. 발신자, 천의룡. 한도윤 전무가 그 메시지를 저한테 보여주며 말했어요. 좋은 징조입니다. TSMC가 달라질까요? 이미 달라지고 있잖아요. 단가를 내렸고 납기를 줄였고 고객 전담 라인을 만들었어요. 경쟁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한 전무님은 화 안 나세요? 20년간 2등이라고 무시했던 회사인데 한도윤 전무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화를 낼 시간에 칩을 한 개라도 더 만드는 게 낫습니다. 그 사람답다고 생각했어요. 20년간 그래온 것처럼 평택 캠퍼스를 나서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팹 건물들에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밤이 되어도 멈추지 않는 곳. 스문의 시간 365일 칩을 만드는 곳. 그 불빛이 마치 심장 박동처럼 보였습니다. 세계 AI의 심장. 그 심장이 지금 한국에서 뛰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지난 몇 달간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메타 내부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글이었어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쓴 게 아니라 제 스스로 정리가 필요했어요. 제 안에서 무너진 것들, 새로 세워진 것들을 기록해두고 싶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내가 몰랐던 20년에 대하여. 20년. 저는 반도체 업계에서 20년을 살면서 한국을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안다고 생각했어요. 삼성이라는 이름은 알고 있었으니까.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상위권, 가전제품의 강자. 그 정도로는 알고 있었죠. 하지만 파운드리에 관해서는요. 삼성 파운드리는 TSMC의 영원한 2인자. 수율이 불안정하고 최첨단 공정에서는 TSMC에 미치지 못하는 곳. 이게 실리콘밸리의 상식이었어요. 저도 그 상식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식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저는 이번에야 알았어요. 차창 밖으로 평택 캠퍼스의 불빛이 아직 보였습니다. 멀어지고 있었지만 그 불빛의 잔상은 눈에 남아 있었어요. 한도훈 전무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공항으로 출발하기 직전이었어요. 콜드웰 씨, 다음에 오시면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소식이요? 메타 에이직 첫 번째 양산 수율 결과요. 걱정되지 않으세요? 걱정은 합니다. 매일. 하지만 우리 엔지니어들을 믿어요. 10년간 안 되는 걸 되게 만들어 온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한도윤 전무가 말했어요. 지금까지들은 그의 말 중에 가장 개인적인 말이었습니다. 콜드웰 씨, 저는 삼성에 입사한 지 27년 됐어요. 27년이요? 신입사원 때 처음 받은 프로젝트가 64메가 디램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기죠. 64메가. 요즘 스마트폰 하나에 들어가는 메모리의 몇만 분의 1인데 그가 먼 곳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그때부터 느낀 건데 우리한테는 특별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더 파고드는 겁니다. 남들이 포기할 때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삼성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27년간 이 회사에서 살아온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반도체라는 게 결국 뭔지 아세요? 안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에요. 나노 단위, 원자 단위에서 벌어지는 전쟁이죠. 눈에 안 보이니까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 엔지니어들은 매일 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런 대꾸도 못했어요. 유재하 소장이 준 HBM사 웨이퍼 조각이 제 재킷 주머니에 들어 있었습니다. 공항까지 가는 내내 그걸 만지작거렸어요. 손톱만한 크기. 이 안에 초당 1.2TB의 데이터를 쏟아부을 수 있는 기술이 들어 있었습니다. 15조 원과 3만 명의 밤이 농축된 물건. 비행기에 탑승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창가석이었습니다. 이륙하면서 한반도가 점점 작아져 갔어요. 서울의 불빛, 그리고 남쪽으로 평택 캠퍼스의 빛, 군집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글을 이어 썼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게 있다. 남들이 포기할 때 더 파고드는 끈기. 결과로 증명될 때까지 조용히 일하는 겸손. 그리고 10년이든 20년이든 될 때까지 매달리는 뚝심.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나라다. 그리고 그 과소평가가 지금 거치고 있다. 착륙 후 핸드폰을 켜자 메시지가 쌓여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에밀리 첸이었습니다. 콜드웰 씨, 뉴스 보셨어요? AMD가 삼성 파운드리 계약을 공식 발표했어요. 두 번째는 프라빈이었어요. 네이선, 애플이 대만 외 다변화 검토를 공식 확인했어. AP 통신 단독이야. 세 번째는 한도윤 전무였습니다. 콜드웰 씨, 좋은 소식입니다. 메타 에이직 첫 번째 양산 수율이 나왔습니다. 심장이 쿵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쳤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상을 20% 초과했습니다. 저는 공항 로비 한가운데에서 멈춰섰어요. 사람들이 양옆으로 지나가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예상을 20% 초과. 그 숫자가 의미하는 건 명확했어요. 삼성 파운드리가 메타의 에이직을 찍어낼 수 있다는 것. 그것도 기대 이상의 품질로. TSMC 없이도 된다는 것. 20년간의 편견이 틀렸다는 것. 한도윤 전무의 메시지에 한 줄이 더 있었어요. 3만 명이 해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재킷 주머니에서 HBM4 웨이퍼 조각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 작은 조각이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패권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었어요. TSMC라는 하나의 성벽에 기대고 있던 전 세계의 빅테크들이 이제 두 번째 길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길을 만든 건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도 정치적 로비도 천문학적 마케팅 비용도 아니었어요. 10년간 아무도 안 봐줘도 클린룸에 들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을 새워도 수율이 안 나와서 머리를 쥐어뜯다가 다음날 아침 다시 방진복을 입고 들어간 사람들. 삼성 파운드리는 안 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자고 서로를 다독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이 모든 걸 비행기 안에서 쓰던 글의 마지막 문장을 완성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묵묵히 진행되고 있었다. 10년간 15조 원, 3만 명. 그것이 한국의 방식이었다. 10년간 15조 원을 묵묵히 투자하며 아무도 모르게 준비해온 삼성전자 엔지니어 3만 명. 세상이 만년 2등이라 부를 때 이 나라의 엔지니어들은 클린룸에서 나노 단위의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율이 안 나와도 다음 날 아침 다시 방진복을 입었고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TSMC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스스로 단가를 내렸습니다. 파운드리, 고대역 폭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징.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진 기업은 지구상의 삼성전자 하나뿐입니다. 떠들지 않았습니다. 비웃음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증명했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손끝 하나가 묵묵히 밤을 새우는 엔지니어들에게 보내는 응원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삼성 화이팅 한 문장만 남겨주십시오.